차가운 공기가 진성그룹의 회의실을 지배하고 있었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에 앉은 임원들은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그들의 시선은 테이블 상석에 앉은 한 남자 진성그룹의 회장 강태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32살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비즈니스 세계의 정글을 헤쳐온 노련한 포식자 같은 아우라를 풍겼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닫힌 입술은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적대적 인수 합병 시도에 대한 보고가 스크린에 떠 있었다. 라이벌 기업의 회장 박동훈이 교묘하게 진성의 지분을 잠식해오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한 임원이 긴장된 목소리로 방어 전략을 제안했지만 강태준은 그저 차갑게 그의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는 박동훈의 다음 수를 정확히 예측하며 그들의 허점을 파고들 역공 계획을 막힘없이 지시했다. 회의는 강태준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임원들은 경외와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흩어졌다. 비서 김 실장이 다가와 다음 일정을 보고했지만 강태준은 창밖을 응시하며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의 시선은 멀리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그리고 있는 진성바이오 엔지니어링 타워 건설 현장을 향해 있었다. 그는 갑자기 그곳에 직접 가봐야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안전 문제를 들어 만류했지만 그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같은 시각 건설 현장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는 낡았지만 깨끗한 누리 보육원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지만 한 아이만은 그 소란스러움에서 비켜나 있었다. 5살 패기 서진이었다. 아이는 구석진 벤치에 앉아 낡은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서진을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다. 아이는 종종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거나 허공을 보며 겁에 질린 표정을 짓곤 했다. 서진은 아이들과 어울리는 대신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세상과 소통했다. 그의 스케치북에는 아이의 그림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기묘하고 혼란스러운 선들이 가득했다. 보육원 선생님들은 그저 아이가 부모 없는 상처 때문에 예민한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하지만 서진이 느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동요가 아니었다. 그것은 때때로 현실이 되는 불길한 미래의 파편과도 같은 감각이었다. 강태준은 안전모를 쓴 채 건설 현장의 철골 구조물 사이를 걷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설계 도면과 실제 구조물을 꼼꼼하게 대조하며 사소한 오차도 놓치지 않았다. 수많은 작업 인부들과 기계들의 소음이 거대한 협주곡처럼 울려 퍼졌지만 그의 집중력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는 이제 막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인 30층 높이의 구조물로 향하는 임시 리프트를 탔다. 그의 뒤를 김 실장과 경호원들이 바싹 따랐다. 그의 방문은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졌지만 박동훈의 귀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박동훈은 이미 자신의 사람을 건설 현장 깊숙이 심어두었다. 강태준이 현장을 직접 시찰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그는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사고로 위장한 완벽한 제거 계획. 타워 크레인 기사에게 거액의 돈이 전달되었고 특정 지점의 구조물 고정 볼트는 교묘하게 헐겁게 풀려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보육원의 벤치에 앉아있던 서진의 손에서 갑자기 크레용이 떨어졌다. 아이의 동그란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다. 머릿속에 섬광처럼 끔찍한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다.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쇠붙이들, 산산조각 나는 유리, 그리고 날카로운 정장을 입은 한 남자의 모습. 아이는 그게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공포감에 숨을 쉴 수 없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서진은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달려갔다. 아이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저 멀리 거대한 건설 현장의 한 지점을 향했다. 그곳에는 개미처럼 작아 보이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바로 머릿속 이미지에서 보았던 그 남자였다. 순간 아이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힘든 날카롭고 절박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위험을 알리는 영혼의 절규였다. 강태준은 핵심 구조물의 접합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코니 형태의 임시 발판 위에 서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귀에 모든 산업 소음을 뚫고 들어오는 기이하고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다. 너무나도 이질적인 그 소리에 그의 예민한 감각이 반응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의 모든 신경이 곤두섰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든 찰나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머리 위에서 자신을 향해 쏟아져 내리는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다. 김 실장이 절규하며 그의 이름을 외쳤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반응한 것은 강태준 자신이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날려 앞으로 몸을 던졌다. 거의 동시에 그가 서 있던 자리를 거대한 강철 더미가 집어삼키며 굉음을 울렸다. 콘크리트 파편과 먼지 구름이 하늘로 치솟았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혼란 속에서 강태준이 몸을 일으켰다. 그의 값비싼 양복은 찢어지고 흙먼지로 뒤덮였지만 기적적으로 그는 가벼운 찰과상 외에는 다치지 않았다. 경호원들이 달려와 그를 에워쌌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의 냉정한 이성이 상황을 즉시 판단했다. 누군가 자신을 노린 것이다. 먼지가 가라앉자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까 그 비명이 들려왔던 방향으로 향했다. 언덕 위에 작은 보육원 건물. 그는 그곳에서 자신을 구해준 절박한 외침의 주인을 찾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발 아래에서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감흥도 담겨 있지 않았다. 사고 현장에서 돌아온 후 그는 평소처럼 보고서를 검토하고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그날 오후의 사건이 재생되고 있었다. 특히 그의 귓가를 떠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아이의 날카로운 비명이었다. 김 실장이 조용히 들어와 보고했다. 건설 현장은 전면 폐쇄되었고 신뢰할 수 있는 내부팀이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에는 단순 안전사고로 보고되었지만 강태준은 그것이 박동훈의 소행임을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사고의 배후가 아니라 사고를 막아준 정체불명의 변수였다. 그는 김 실장에게 누리 보유권에 대해 물었다. 김 실장은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누리 보유권은 평범한 시설이었고 특이사항은 없었다. 하지만 사고 시각에 5살짜리 남자아이가 발작에 가까운 비명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는 기록이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서진. 부모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강태준은 서진이라는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그는 김 실장에게 아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지시했지만 직접적인 접촉은 피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삶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끼어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한편 누리 보육원의 서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원장 선생님에게 크게 혼이 났지만 아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건설 현장에서 보았던 그 남자의 모습만이 가득했다. 무섭고 차가워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서진은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와 강렬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아저씨라면 자신이 보는 무서운 것들을 이해해 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이 싹텄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결심을 굳혔다. 그는 그 아저씨를 다시 만나야만 했다.
아이는 보육권 생활 몇 년 동안 익힌 눈치로 기회를 엿보았다. 점심 식사 후 다른 아이들이 모두 낮잠을 자러 들어간 사이 선생님들의 관심이 잠시 다른 곳으로 쏠린 틈을 타 서진은 작은 몸을 움직여 보육권의 낡은 철문을 몰래 빠져나왔다. 아이에게 바깥 세상은 거대하고 위협적인 미로와도 같았다. 자동차들의 경적 소리와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이를 혼란스럽게 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선명했다. 바로 어제 보았던 거대하고 반짝이는 건물이었다. 아이는 건설 현장 가림막에서 보았던 진성그룹이라는 로고를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어눌한 발음으로 물었다. 반짝이는 높은 건물 어디로 가요? 대부분의 어른들은 아이를 귀찮아하며 지나쳤지만 하나의 치치 좋은 할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진성그룹 본사 건물이 있는 방향을 가리켜 주었다. 몇 시간을 헤맨 끝에 서진의 눈앞에 마침내 하늘을 찌를 듯한 진성그룹의 본사 건물이 나타났다.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은 위압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아이는 잠시 겁을 먹었지만 이내 작은 주먹을 꽉 쥐고 회전문을 향해 달려갔다. 로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값비싼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오가고 있었다. 서진의 허름한 옷차림은 그곳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보안 요원들이 즉시 아이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그들은 아이를 제지하려 했지만 서진은 작고 날쌘 몸을 이용해 그들의 손길을 요리조리 피했다. 로비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강태준이 그의 수행원들과 함께 걸어 나왔다. 그는 중요한 해외 투자자들과의 미팅을 위해 이동 중이었다. 그의 등장에 로비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는 듯 했다. 서진은 그를 즉시 알아보았다. 꿈에서도 보았던 바로 그 아저씨였다. 아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보안 요원들의 방어선을 뚫고 강태준을 향해 달려갔다. 그의 앞을 경호원들이 막아섰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인 강태준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먼지투성이의 작은 아이와 냉정한 재벌 총수에게로 쏠렸다. 로비 전체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서진은 고개를 들어 강태준을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크고 검은 눈동자는 두려움이 아닌 간절함과 확신이 가득 차 있었다. 김 실장이 당황하여 아이를 끌어내려 했지만 강태준은 손짓으로 그를 막았다. 그는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을 어떻게 찾아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했다. 아이는 작은 입술을 열었다. 그리고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또렷하고 큰 목소리로 외쳤다. 아저씨, 제 아빠가 되어주세요. 그 순간 시간은 멈췄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강태준의 얼음 같던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이것은 어떤 계산된 계략인가? 아니면 그저 한 아이의 순수한 외침인가 하지만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는 그 안에 한치의 거짓도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마침 다른 취재건으로 로비에 와 있던 한 기자가 이 충격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다가올 미디어의 폭풍을 직감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다. 그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로비 한복판에서 강태준은 어린 서진과 마주 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하며 빠르게 움직였다. 이 상황을 최악의 스캔들로 만들 수도 혹은 예상치 못한 기회로 바꿀 수도 있었다. 그는 혼란에 빠진 주변을 무시하고 오직 아이에게만 집중했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아이에게 이름을 물었고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서진이라고 대답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김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의 지시는 짧고 명확했다. 로비를 폐쇄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아이를 자신의 집무실로 데려오라는 것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통제력이 담겨 있었다. 보안 요원들이 즉시 움직여 기자들을 막아서고 질서를 확보했다.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서진의 작은 손을 잡고 비상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아이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그의 손에 이끌려 걸었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집무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강태준의 세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작은 존재가 서 있었다. 서진은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다리를 흔들고 있었다. 강태준은 보육원과 아동보호기관에 연락을 취했지만 언론의 폭발적인 관심 때문에 절차는 복잡해졌다. 갑자기 나타난 재벌 총수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인터넷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짜증이 치밀었지만 어쩔 수 없이 서진의 임시 보호자가 되어야만 했다. 강태준은 김 실장에게 유능한 부모와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을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준비시키라고 지시했다. 그의 미니멀리즘으로 가득 찬 오직 자신만을 위해 설계된 공간에 타이니 그것도 어린아이가 들어온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책상에 앉아 산더미 같은 서류를 처리하려 했지만 자꾸만 소파에 앉은 작은 아이에게로 시선이 향했다. 아이는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기만 했다. 지루해 보이는 서진을 위해 김 실장이 스케치북과 크레용을 가져다 주었다. 서진은 그것을 받자마자 주변의 모든 것을 잊은 듯 그림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그런 아이의 모습을 무심한 척 지켜보았다. 아이의 손에서 탄생하는 그림들은 혼란스러운 선과 기괴한 형태들로 가득했다. 저녁이 되어 아이가 소파에서 잠들자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스케치북으로 다가갔다. 스케치북의 첫 장에는 무너진 철골 구조물과 비슷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강태준의 심장이 순간 멈칫했다. 우연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하지만 다음 장을 넘길수록 그의 표정은 굳어갔다. 불길에 휩싸인 자동차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람의 형상, 그리고 산산조각 난 검은색 세단. 아이의 그림은 마치 세상의 온갖 재앙을 모아놓은 듯 불길했다. 그는 불쾌한 기분으로 스케치북을 덮었다. 같은 시각 박동훈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뉴스 보도를 보며 분노에 차 있었다. 강태준과 정체불명의 아이가 함께 있는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암살 시도가 실패한 것도 모자라 예상치 못한 변수가 튀어나왔다. 그는 부하 직원에게 아이의 정체를 샅샅이 파헤치라고 소리쳤다. 부하 직원은 아이가 누리보육원 출신이라고 보고했다. 누리보육원. 박동훈은 그 이름에서 어렴풋한 기억의 파편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명확하게 잡히지 않았다. 그는 점점 편집증적인 불안감에 휩싸였다. 혹시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끌어들이기 위한 강태준의 함정은 아닐까? 아이가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수많은 의심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더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다음 계획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그 아이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강태준의 곁에서 치워버려야만 했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에서의 첫날 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흘러갔다. 최고급 호텔 주방장이 준비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진은 포크를 쥔 채 음식을 거의 입에 대지 않았다. 고용된 부모가 아이의 시중을 들려 했지만 서진은 오직 강태준의 눈치만 살폈다. 그때 서진이 갑자기 포크를 내려놓고 냅킨과 펜을 집어들었다. 아이는 무언가에 홀린 듯 미친 듯이 냅킨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이 완성되자
아이는 그것을 강태준에게 밀어 보였다. 냅킨에는 앞 유리가 거미줄처럼 박살난 검은색 자동차가 그려져 있었다. 서진은 겁에 질린 눈으로 강태준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조심해. 강태준은 냅킨을 집어들었지만 아이의 알 수 없는 행동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피곤한 기색으로 식사를 마칠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중요한 계약을 위해 회사를 나설 채비를 하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에서 그는 늘 타던 검은색 세단으로 향했다. 문을 열려던 순간 그의 머릿속에 어젯밤 서진이 그린 냅킨 그림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 그는 평소에 그답지 않게 비논리적인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차고에 있는 다른 차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김 실장은 의아해했지만 회장의 명령에 즉시 따랐다. 강태준이 다른 차를 타고 막 주차장을 빠져나갔을 때 김 실장의 휴대폰이 다급하게 울렸다. 보안팀장의 보고였다. 강태준이 타려던 바로 그 검은색 세단의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누군가 고의로 브레이크 오일 라인을 손상시킨 흔적이 명백했다. 만약 그 차를 타고 고속도로에 나갔다면 결과는 끔찍했을 것이다. 다른 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강태준은 김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그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어젯밤 서진이 주었던 구겨진 냅킨을 꺼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아이는 어떻게든 알고 있었다. 강태준은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냉철하고 분석적인 정신이 자신이 마주한 이 불가능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었다. 저 아이는 단순한 골칫덩어리가 아니었다. 그는 열쇠이자 동시에 적들의 표적이었다.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태준은 구겨진 냅킨을 쥔 채 방금 전 자신을 덮칠 뻔했던 죽음의 그림자를 생각했다. 그의 냉철한 이성은 서서히 조각난 퍼즐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건설 현장의 비명 로비에서의 당돌한 요구, 그리고 죽음을 예언한 그림.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서진이라는 작은 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성가신 우연이나 언론의 먹잇감이 아니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보는 혹은 느끼는 존재였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강태준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까지 아이를 향한 그의 감정이 짜증과 혼란이었다면 이제는 날카로운 목적의식과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즉시 김 실장과 보안팀장을 호출했다. 그의 명령은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단호했다. 누리보유권과 서진에 대한 모든 것을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조사하라는 지시였다. 그는 단순한 신원 조회가 아닌 법의학적 수준의 정밀 조사를 원했다. 보유권의 설립자, 주요 후원자들의 명단과 자금 흐름, 그리고 서진이 보유권에 오게 된 경위까지 무엇 하나 놓치지 말라고 지시했다. 또한 그는 펜트하우스의 보안을 최고 등급으로 격상시키고 아이의 신변 보호에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서진은 이제 보호해야 할 절대적인 변수가 되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강태준은 설명할 수 없는 기억의 파편들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잊고 있던 과거의 장면들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실험실의 소독약 냄새, 현미경을 들여다보던 한 여자의 미소, 인간의 잠재력에 대해 나누던 희미한 대화. 그는 이 모든 것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기억들은 끈질기게 그의 의식을 파고들며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보안팀의 조사는 빠르게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 누리 보유권은 깨끗했다. 하지만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자 거대한 익명의 후원자가 드러났다.
세빛재단이라는 이름의 유령 재단을 통해 수십 년간 막대한 자금이 보유권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이 재단은 누리 보유권 후원 외에는 어떠한 공익 활동도 하지 않는 오직 한 곳만을 위한 자금줄이었다. 이것이 첫 번째 위험 신호였다. 팀은 세빛재단의 설립 서류를 파고들었다. 십수년 전의 낡은 서류 속에서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재단의 초대 이사는 과거 진성그룹의 자회사였다가 폐쇄된 바이오라이프 유전학 연구소의 이사회 멤버이기도 했던 인물이었다.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강태준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뇌리에서 잊혔던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바이오라이프 연구소. 그곳은 그의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을 당시 개인적인 관심을 쏟았던 유망하지만 논란이 많았던 연구기관이었다. 공식적으로는 몇몇 연구원들이 사망한 비극적인 가스 누출 사고 이후 폐쇄되었다고 알려져 있었다. 당시 회사 경영에 막 발을 들였던 젊은 강태준은 그저 공식 발표를 그대로 믿었을 뿐이었다.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건설 현장 사고, 브레이크 파손 보유권에서 오나이, 그리고 이 잊혀진 연구소까지 강태준은 바이오라이프 연구소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먼지 쌓인 서류들을 밤새워 검토하던 그의 눈에 익숙한 이름 하나가 들어왔다. 가스 누출 사고, 사망자 명단에 있는 이름 한미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머릿속을 떠돌던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맞춰졌다. 한미연. 그가 냉혹한 회장이 되기 전 대학 시절 뜨겁게 사랑했던 총명한 연구원이었다. 그녀의 죽음 이후 그는 그 기억을 일이라는 무덤 속에 파묻어 버렸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켜 잠들어 있는 서진의 얼굴을 보안 카메라로 확인했다. 그리고 오래된 개인 파일 속에서 한미연의 사진을 찾아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과 평화롭게 잠든 서진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미묘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닮은 구석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불가능하고 끔찍한 가설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의 연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다. 보유권으로 흘러 들어간 거액의 자금은 입막음용 돈이었다. 그리고 서진은 이 모든 비극의 열쇠였다. 강태준은 잠든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단순한 보호 본능을 넘어선 고통스러운 연결감과 진실을 향한 불타는 갈망이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현재의 자신을 어떻게 옭아매고 있는지 깨닫고 있었다. 박동훈 회장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가 고용한 정보원들이 서진이라는 아이에 대해 알아낸 것은 거의 없었다. 서류상의 기록은 너무나도 깨끗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아이가 누리보유권 출신이라는 점과 그 보유권이 과거 바이오라이프 연구소 부지 근처에 있다는 사실이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그는 이제 바이오라이프라는 이름을 똑똑히 기억해냈다. 선대 회장이 비밀리에 추진했던 그 역시 어깨너머로만 들었던 금단의 프로젝트였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의 일치라고 더는 생각하지 않았다. 강태준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진성그룹의 가장 큰 약점과 관련된 아이가 하필 이 시점에 나타난 것은 분명 무언가 의도가 있는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간접적인 방법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아이를 직접 손에 넣으라고 명령했다. 아이는 강태준을 뒤흔들 미끼이자 어쩌면 과거의 비밀을 풀어낼 정보원일 수도 있었다. 박동훈의 수하들은 치밀하게 납치 계획을 세웠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는 철옹성과 같았기에 아이를 그 안전한 공간 밖으로 끌어내야만 했다. 그들은 건물 전체에 화재 경보를 울려 대피 소동을 일으킨 후 소방관으로 위장해 아이에게 접근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혼란 속에서 아이를 빼내는 것은 그들에게는 익숙한 일이었다. 모든 준비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한편 강태준의 펜트하우스에는 기묘한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다. 강태준은 재택근무 시간을 늘려 아이의 곁을 지켰다. 그의 시선은 업무 서류와 보안 모니터, 그리고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서진 사이를 끊임없이 오갔다. 그는 서진과 대화를 시도하며 아이의 능력에 대해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서진은 그저 느껴져요 라고 말할 뿐 자신의 능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차가운 남자와 외로운 아이 사이에는 말 없는 교감이 서서히 쌓여가고 있었다. 납치 시도 당일 서진은 아침부터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다. 아이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같은 그림을 반복해서 그렸다.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가 자신을 끌고 가는 모습, 그리고 배경에는 붉은 경광등이 번쩍이고 있었다. 아이는 갑자기 그림을 집어던지고 울음을 터뜨리며 강태준의 다리에 매달렸다. 아이는 무서운 아저씨, 빨간불, 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공포에 떨었다. 부모는 아이가 악몽을 꾼 것이라며 달래려 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아이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다. 브레이크 사고의 기억이 아직 생생했다. 그는 서진이 그린 그림 속의 마스크 쓴 남자와 빨간 불이라는 단어에 주목했다. 그의 직감이 비상벨을 울리고 있었다. 그는 즉시 건물 전체에 최고 등급의 경계태세를 발령했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최근 방문자 기록을 정밀 검토하여 의심스러운 인물을 색출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모든 일정은 취소되었고 그는 서진을 한시도 자신의 곁에서 떨어뜨리지 않았다. 강태준이 펜트하우스를 완벽하게 통제한 직후 건물 전체에 날카로운 화재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인터콤에서는 낮은 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니 모든 입주민은 즉시 대피하라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납치범들의 신호였다. 소방관 복장을 한 그들은 비상계단을 통해 신속하게 위층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준의 선제적인 조치가 그들의 계획을 완벽하게 가로막았다. 이미 최고 경계태세에 돌입한 보안팀이 비상계단에서 가짜 소방관들을 발견하고 즉시 그들을 덮쳤다. 좁은 계단에서 짧고 격렬한 격투가 벌어졌다. 전문적으로 훈련된 강태준의 경호원들은 수적으로 우세한 납치범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했다. 납치 시도는 그렇게 허무하게 실패로 돌아갔다. 김 실장이 강태준에게 위협이 모두 제거되었음을 보고했다. 서진의 그림이 예언했던 그대로 명백한 납치 시도였다. 강태준은 여전히 자신의 품에 매달려 공포에 떨고 있는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모든 경영 전략과 냉철한 계산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변수나 열쇠가 아닌 자신 때문에 끔찍한 일을 당할 뻔한 작고 연약한 아이만이 보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서진을 끌어안았다. 그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행동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다. 그의 차가운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강력하고 원초적인 보호 본능이 솟구쳐 올랐다. 그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 포옹은 강태준에게 있어 심오한 감정적 변화의 시작을 의미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임시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한 아이를 지키는 진정한 의미의 보호자였다. 납치 미수 사건의 여파는 조용했지만 깊었다. 강태준의 사설 보안팀은 붙잡힌 괴한들을 경찰에 넘기지 않았다. 언론의 이목을 피하고 배후를 캐내기 위한 그만의 방식이었다. 겨우 잠이 든 서진의 방문을 조용히 닫고 나온 강태준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번 공격으로 모든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박동훈이 이 모든 일의 배후이며 바이오라이프 연구소의 비밀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지켜야 할 만큼 중대하다는 것을
강태준은 이제 수비적인 자세를 버리고 전면적인 공격으로 전환했다. 그는 진성그룹이 보유한 막강한 정보력과 보안부서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했다. 그의 명령은 단 하나, 바이오라이프 연구소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그것이 아무리 깊숙이 묻혀 있더라도 남김없이 찾아내라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팀에게 해킹 매수 신문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진실을 밝혀내라고 승인했다. 더 이상의 자비는 없었다. 그의 팀은 진성그룹의 심층 데이터, 아카이브, 즉 오래된 기업 기록들이 보관된 디지털 및 물리적 금고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바이오라이프와 관련된 대부분의 데이터는 전문가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삭제된 상태였다. 하지만 그의 팀 소속의 한 천재적인 화이트 해커가 부적절하게 폐기되어 잊힌 고스트 서버 하나를 발견해냈다. 그 서버는 강력한 암호로 둘러싸인 디지털 요새와도 같았다. 팀원들이 밤낮으로 암호 해독에 매달리는 동안 강태준의 펜트하우스에는 이전과 다른 공기가 흘렀다. 그는 서진을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그는 더 이상 아이의 능력을 위협을 감지하는 도구로 보지 않았다. 그는 아이의 눈 속에서 그리고 아이의 조용한 지성 속에서 과거 자신이 사랑했던 한미연의 모습을 보았다. 이 개인적인 연결고리는 진실을 향한 그의 갈망을 더욱 필사적으로 만들었다. 마침내 며칠간의 사투 끝에 암호가 깨졌다. 서버반에 잠들어 있던 파일들은 하나의 서늘한 프로젝트명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프로메테우스.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유전 공학 기술을 이용해 뛰어난 인지 능력과 초감각적 지각 능력을 지닌 인간을 창조하려는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연구 제안서였다.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고 위협을 감지하는 완벽한 후계자 진성을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를 만드는 것이었다. 강태준은 한 줄 한 줄 보고서를 읽어 내려갈수록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갔다.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는 한미연 박사였다. 그녀는 처음에는 순수한 과학적 호기심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하지만 연구 일지는 ESJ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린 실험체 001호, 즉 한 아이에게서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면서 점차 커져가는 그녀의 윤리적 고뇌와 공포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파일 안에는 동영상 연구 노트, 생체 스캔 데이터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임신한 상태의 미연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았다. 그리고 곧이어 비정상적인 뇌파 패턴을 보이는 한 갓난아기의 영상이 나타났다. 바로 서진이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 같았다. 마지막 기록들은 가장 충격적이었다. 자신이 만들어낸 존재가 무기로 사용될 것을 두려워한 한미연이 프로젝트의 실상을 외부에 폭로하고 아들과 함께 도피할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이었다. 그녀의 기록은 거기서 갑자기 끊겨 있었다. 그리고 다음 파일은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한 내부 보안팀의 보고서였다. 시간대는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것은 조작된 이야기였다. 사고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린 한미연과 다른 연구원들을 제거하기 위한 숙청이자 암살이었다. 강태준은 스크린을 보며 망견자실했다. 서진은 그저 한미연의 아들이 아니었다. 아이는 끔찍한 실험의 유일한 성공작이었고 아이의 신비한 능력은 그 실험의 직접적인 결과물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한때 사랑했던 여인이자 아이의 어머니는 이 모든 비밀을 지키기 위해 살해당했다. 그는 파일 속에 첨부된 미연의 사진을 보았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죄책감이 그의 내면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다. 자신의 아들을 지키고 그의 어머니를 위해 복수해야만 했다. 밤에 장막이 내려앉은 펜트하우스 집무실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다. 강태준은 모니터에 떠있는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잔혹한 진실을 응시하고 있었다. 슬픔과 분노가 그의 내면을 핥히었지만 그의 분석적인 사고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단 하나의 질문에 집착하고 있었다. 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진성그룹 내에서 그 흔적을 완벽하게 지울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것일까? 연구원들은 죽었지만 명령을 내린 자는 분명히 존재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그는 조사의 방향을 당시 진성그룹의 최고위층으로 돌렸다. 그는 프로젝트의 자금 코드와 내부 결제 서명을 당시의 임원 기록과 대조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서명은 모두 고도로 암호화되어 있었고 회사 내의 유령 같은 존재를 가리키고 있었다. 물리적인 증거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만 모든 데이터의 흐름은 단 한 사람을 향한 거대한 화살표처럼 보였다. 조사를 계속할수록 그는 한 사람의 거대한 그림자와 계속해서 마주쳐야만 했다. 바로 그의 돌아가신 아버지 강민호 회장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위대한 비정아인 동시에 완벽을 요구하는 무자비한 가부장적인 인물이었다. 강태주는 평생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쳐왔고 그들의 관계는 존경과 두려움으로 얽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 일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본능적으로 거부했다. 그의 조사는 그를 아버지의 옛개인 집무실로 이끌었다. 그곳은 마치 박물관처럼 보존되어 있었다. 그는 문득 아버지가 액자 뒤에 숨겨둔 어떤 공식 기록에도 없는 개인 금고에 대해 언급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오랜 가족의 기억과 몇 가지 추측을 동원하여 마침내 무거운 금고문을 열었다. 금고 안에는 돈이나 기업 서류가 아닌 그의 이름이 적힌 단 하나의 봉투가 들어있었다. 봉투 안에는 개인용 데이터 칩과 한 통의 편지가 있었다. 편지는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남긴 고백서였다. 강민호 회장은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를 자신이 시작했음을 고백했다. 그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리더를 만들어 진성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을 자신의 마지막 유산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또한 총명한 연구원 한미연을 아꼈다고 썼지만 그가 그녀를 본 것은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귀중한 자산에 가까웠다. 편지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한미연이 아이와 함께 도피하여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배신으로 간주했다. 그는 상황을 통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썼다. 그는 직접적으로 살인을 명령했다고 시인하지는 않았지만 바이오라이프 사태의 수습을 묘사하는 그의 차가운 기업 용어는 소름 끼치도록 명확하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도덕적인 행위가 아닌 프로젝트의 실패와 귀중한 자산의 손실에 대해서만 유감을 표했다. 데이터 칩에는 낡고 암호화된 보안 영상과 통신 기록이 담겨 있었다. 영상에는 당시 내부 보안 책임자이자 아버지의 오른팔이었던 젊은 시절의 박동훈이 등장했다. 통신 기록은 박동훈이 바로 그 수습 계획의 실행자였음을 증명했다. 그는 은폐의 설계자였다. 선대 회장이 사망한 후 박동훈은 이 궁극적인 비밀을 무기 삼아 서서히 자신의 세력을 키웠고 언젠가 진성을 통째로 집어삼킬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현재 적대적 인수 시도는 그의 수년간에 걸친 계획의 최종 단계였다. 강태주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세계관, 그가 물려받은 유산과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산산조각 났다. 그의 아버지는 엄격한 경영인이 아니라 괴물이었다. 그리고 그의 숙적인 박동훈은 자신의 아버지가 직접 키워낸 독사였다. 그는 아버지의 어두운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이 끔찍한 유산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이제 단순히 어머니를 위한 복수를 넘어 아버지가 더럽힌 회사의 영혼 자체를 정화하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 그의 결심은 깨트릴 수 없는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진실을 마주한 며칠 후 강태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는 여전히 슬픔의 재가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다이아몬드처럼 차갑고 단단한 결의로 벼려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회사를 지키는 CEO가 아니었다. 그는 아들을 지키는 아버지였고 가문의 이름을 정화해야 하는 아들이었다. 그의 태도는 그 어느 때보다 침착해졌고 그 고요함은 그의 아군과 적군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핵심 인물인 김 실장과 보안 팀장을 소집했다. 그는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그의 아버지 그리고 박동훈에 대한 끔찍한 진실의 일부를 밝혔다. 모든 증거를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상황의 중대함을 이해하고 계획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공개했다. 그의 계획은 단순히 경영권 방어를 넘어 박동훈을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파멸시키는 것이었다. 목표는 완전한 섬멸이었다. 계획의 첫 단계는 약하고 궁지에 몰린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강태준은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경영 판단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수익성이 좋은 소규모 자회사를 헐값에 매각했다. 또한 곧 착수할 예정이었던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를 갑작스럽게 취소했다. 주식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진성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언론과 재계는 그가 적대적 인수 시도와 숨겨진 아들, 스캔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동시에 강태준의 팀은 박동훈의 첩자로 확신하는 내부 정보원에게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흘렸다. 그 정보는 강태준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현금 확보에 필사적이며 박동훈의 사소한 금융 비리를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미끼였다. 자신감 과잉과 탐욕에 눈이 먼 박동훈은 강태준이 절박한 상황에서 작은 카드나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믿을 것이었다. 그는 강태준이 진짜 비밀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예상대로 박동훈은 거짓 정보를 그대로 믿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강태준을 애송이 취급하며 비웃었다. 그는 강태준이 쥐고 있다는 비리, 카드가 기껏해야 허풍이거나 그의 법무팀이 쉽게 막을 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계획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그는 최근 진성그룹의 불안정성에 동요하는 투자자들의 지지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믿고 강태준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긴급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것이 바로 강태준이 원했던 바였다. 주주총회는 마지막 결전을 위한 완벽한 무대였다. 강태준은 대외적으로는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순순히 주주총회 소집에 동의했다. 그의 팀은 물밑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박동훈에게 치명타를 안길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그들은 핵심 이사들에게 극히 일부만 편집된 그러나 여전히 충격적인 증거를 미리 보여주며 그들의 충성을 확보했다. 주주총회 전날 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극도의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태준은 서진의 방으로 가잠든 아이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깊은 평온함과 목적의식을 느꼈다. 그는 부드럽게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이 조용하고 감성적인 장면은 곧 펼쳐질 기업 전쟁의 냉혹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것은 그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회사 싸움이 아니었다. 이 아이의 미래와 한미연의 기억을 위한 싸움이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다. 강태준은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마치 결전장으로 향하는 전사와 같았다. 김 실장이 그의 곁에서 말없이 지지의 눈빛을 보냈다. 강태준은 회의장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단호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함정은 설치되었고 적은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 이제 마지막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긴장감이 감도는 주주총회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공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의심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동훈은 연단에 서서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는 강태준의 무모한 경영과 최근의 주가 하락, 그리고 그를 산만하게 만드는 사적인 스캔들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는 마치 방 전체를 자신의 손바닥 안에 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공식적으로 강태준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했다. 그때 강태준이 조용히 연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모습은 패배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초연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는 자신의 염려에 대해 박동훈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고는 자신은 이 자리에서 분기별 수익이나 주기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성그룹의 진정한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주주들의 흥미를 자극했다. 그의 등 뒤에서 재무 차트를 보여주던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검게 변했다. 강태준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몇몇 분들은 박동훈 회장님과 관련된 사소한 금융 문제에 대한 소문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 팀이 의도적으로 흘린 오해를 부르기 위한 정보였습니다. 이 말은 회의장을 충격에 빠뜨렸고 즉시 박동훈을 수세에 몰았다. 강태준은 계속해서 말했다. 진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대합니다. 스크린이 다시 켜지며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라는 로고가 나타났다. 강태준은 체계적으로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프로젝트 제안서, 불법적인 유전 공학 연구 내용, 그리고 완벽한 후계자를 만들려 했던 목표를 공개했다. 그는 아버지의 고백이 담긴 음성 파일을 재생하고 인증된 문서들을 화면에 띄웠다. 그리고 그는 수석 연구원이었던 한미연의 신원을 밝히고 그녀의 사진 옆에 서진의 사진을 나란히 보여주며 둘의 관계를 설명했다. 회의장 곳곳에서 경악의 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연구소 사고로 위장된 그녀의 죽음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박동훈을 겨눈 증거들을 제시했다. 은폐를 지시하는 그의 모습이 담긴 보안 기록 최근 체포된 납치범들이 박동훈의 최측근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증거까지. 박동훈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고 궁지에 몰린 자의 필사적인 거짓말이라고 외쳤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도 압도적이었다. 그를 지지하던 주주들조차 그에게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완벽하게 파멸했음을 깨달은 순간 박동훈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에게는 비상 계획이 있었다. 그의 주머니 속 장치는 회의장 바로 아래에 있는 건물 서버실에 설치된 작지만 강력한 소위탄의 원격 기폭 장치였다. 모든 디지털 기록과 증거를 파괴하고 혼란을 틈타 탈출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는 눈의 광기를 번뜩이며 기폭 장치를 꺼내 들었다. 자신이 무너지면 진성그룹도 함께 끌고 가겠다고 외쳤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 시각 펜트하우스에서 보모와 함께 주주총회 생중계를 보던 서진은 갑자기 끔찍한 열기와 위험의 파동을 느꼈다. 회의장이 폭발하는 이미지가 아이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쳤다. 이제는 자신의 아버지라고 믿는 남자를 구해야 한다는 순수한 본능과 절박함 속에서 아이의 힘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했다. 아이는 비명을 질렀다. 박동훈이 버튼을 누르려던 바로 그 순간 회의장의 모든 전구가 동시에 터져나갔다. 모든 스크린이 꺼졌다. 박동훈 앞에 있던 거대한 금속 연단이 보이지 않는 손에 짓눌린 것처럼 뒤틀리며 그의 팔과 기폭 장치를 올감했다. 아이의 필사적인 사랑에서 태어난 거대한 염력이 회의실을 휩쓸었다. 그것은 파괴적이지 않았지만 압도적이고 초자연적인 힘이었다. 주주들은 불가능한 광경을 목격하고 충격 속에서 침묵에 빠졌다. 보안 요원들이 즉시 달려들어 충격에 빠진 채 완전히 패배한 박동훈을 제압하고 기폭 장치를 해체했다. 비상등이 깜빡이는
혼란 속에서 강태준은 굳건히 서 있었다. 이 불가능한 사건은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성공과 그 끔찍한 결과를 증명하는 그 무엇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궁극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는 승리했다. 하지만 그 대가와 아들의 힘의 실체는 이제 모든 사람 앞에 명백히 드러나고 말았다. 주주총회장의 혼란 속에서 강태준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비상등이 깜빡이는 어둠 속에서 그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시를 내렸다. 보안팀에게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당국에 협조하라고 명령했고, 김 실장에게는 언론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시켰다. 박동훈과 그의 공모자들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다. 하지만 강태준의 마음은 오직 한 곳 서진이 있는 펜트하우스를 향해 있었다. 진성그룹은 대한민국 기업 역사상 최악의 스캔들의 중심에 섰다. 불법 생체 실험, 살해당한 연구원 초능력을 가진 아이, 그리고 극적인 진실 폭로. 이 모든 자극적인 요소들은 언론의 광적인 취재 열기에 불을 붙였다. 진성의 주가는 끝없이 추락했고, 전문가들은 진성그룹의 종말을 예측했다. 세상은 강태준이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지 주시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강태준은 모든 힘을 소진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서진을 발견했다. 그는 이 작고 여린 아이에게 이 끔찍하고 복잡한 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는 자세한 설명 대신 아이를 그저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는 서진에게 너는 아주 특별한 아이이며 너의 엄마는 용감하고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서진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물었다. 정말로 나의 아들이 되어주겠니?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네라고 대답했고, 그 순간 그들의 유대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이후 몇 주 동안 강태준은 쉴 틈 없이 움직였다. 그는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진실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모든 참상을 인정하며 그것이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부패한 유산임을 시인했다. 그리고 그는 진성그룹을 새롭고 윤리적인 시대로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사재를 출연하여 한미연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재단은 윤리적인 과학 연구를 지원하고 재능 있는 고아들을 돕는 데 사용될 것이었다. 그의 대담하고 정직한 행보는 서서히 대중의 신뢰를 되찾기 시작했다. 법적인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박동훈과 그의 핵심 공범들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기나긴 법적 다툼이 끝났다. 강태준은 공식적으로 서진을 입양했고 아이는 강서진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그는 처음으로 서진의 손을 잡고 한미연의 무덤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조용히 그리고 굳건히 맹세했다. 그녀의 아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키우겠다고. 그것은 그들 부자에게 있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거대한 폭풍은 지나갔고 진성그룹은 강태준의 투명한 리더십 아래 서서히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이야기의 분위기는 이제 따뜻하고 평온하게 바뀌었다. 주말 오후 강태준과 서진은 평범한 부자처럼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서진은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강태준의 도움으로 자신의 특별한 힘을 무기가 아닌 자신을 구성하는 하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서 외로움의 그늘은 사라지고 사랑받는 아이의 행복한 미소가 피어났다. 어느 날 밤 강태준과 서진은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진이 하늘의 가장 밝은 별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빠, 저 별이 엄마죠. 우리를 보고 있죠. 강태준은 아들을 힘껏 끌어안으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의 가슴은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충만함으로 가득 찼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고독하고 차가운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가족과 사랑,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았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아버지와 아들에게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